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 소득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좀 느낌을 다르게 받으셔야 될 게, 법인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었죠. 뭐 얘는 일정 한도까지만 할게, 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게, 그다음에 너희가 특수한 계좌랑 나쁜 짓 하면은 뭔가 이렇게 세금을 과세할게. 자, 이런 거였다고 하면, 소득세는 이제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하나씩 보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 이제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만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지를 않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소득세 시작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볼 때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 건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법인세라는 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반면, 자, 이 소득세라는 세금은 저나 여러분 같은 이제 개인들이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라는 법입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이제 계산할 건지. 우리 법인세법은 예전에 배웠지만 순자산 증가설이었죠. 자, 순자산 증가설 뭔가요?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자, 자산에서 부차 빼는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자, 그게 왜 발생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세 과세하겠다고 했어요. 자, 하지만 소득세는요, 소득원천설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열거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법은요, 소득이 발생했어도 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아니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뭐냐? 그게 우리 서브노트 121페이지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을 이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요. 한 번씩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 열거하고 있는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겠대요. 뭔가 볼까요? 자, 이자 뭐예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나오죠? 자, 그럼 그 이자, 내가 만약에 이자를 벌면 그거 소득세 과세할게. 배당이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내가 산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주주들한테 고맙다고 배당, 이익 난 거를 나눠주죠. 자, 그 배당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사업소득 뭔가요? 자, 개인들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회사들이 사업도 하겠지만 우리 개인들이 사업하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PC방도 하시고 치킨집도 하시고 편의점도 하시고 자, 이런 개인들이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났다. 그거는 과세할게. 근로. 자, 대표적인 게 저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 회사에서 일하고서 월급 받는 거. 그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근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도 나중에 합격하고 회사에 간다고 하면 회사에다가 일해주고 근로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았다? 그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고요. 연금이요. 이거는 지금의 얘기는 아니고 먼 훗날이에요. 자, 내가 먼 훗날 회사도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소득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살아가기 힘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미리 저축했다가 그 저축해놨던 돈을 나중에 뭐로 받아라? 매달 생활비처럼 받아서 써라. 그게 이제 연금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그 연금에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받는다? 그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에서 열거한 건 아닌데 이런 거 말고 지금 열거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얘만큼은 더 과세할게. 라고 해서 과세하는 애들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얘는 더 과세할게. 그거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기타 소득이라는 거 과세하고요. 퇴직. 우리 법인세에서 배웠죠? 퇴직금이라는 게 회사를 내가 퇴사하는 순간 자, 근무한 기간에다가 마지막 그 월급 곱해서 평균 원금 곱해서 그걸 퇴직금으로 받잖아요. 그럼 이걸 퇴직금으로 내가 받았어요. 그럼 그게 나한테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럼 퇴직소득 과세하겠다는 거고. 양도요. 자, 살면서 한 번은 겪으실 거예요. 내가 한 10년 전에 2억 주고 집을 샀어요. 자, 근데 이 집이 지금 막 시세가 막 올라서 5억이 돼 있대요. 그러면 이 집을 2억 주고 산 집을 5억에 팔아요? 그럼 내가 이익 얼마 봐요? 3억만큼 이익 보겠죠? 자, 그렇게 너가 이익 받니? 그러면 세금 좀 내. 그게 양도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는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딱 무슨 생각 들어요? 법인세는 순자산만 증가하면 다 과세하는데
소득세는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만 과세하다 보니 이게 소득세가 훨씬 더 좋네? 라는 생각 잠깐 하실 수도 있는데 자, 121페이지 하단에 세율표라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법인세는 소득 발생하면 세금 얼마나 물리는지 한번 봐보시죠. 세율표 보니까 자, 2억하고 자, 200억 기준으로 해서요. 2억까지는 10% 과세하고요. 여기에서는 20% 과세하고요. 자, 요 구간에선 22%여서 자, 법인은요. 자기 소득이 200억이 넘어가도 세율 몇 %밖에 안 돼요? 22%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우리 소득세는 깜짝 놀랄 소득세 세율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소득세는 좀 구간도 많죠? 1200만 원하고 4600만 원하고 8800만 원하고요. 1.5억 원 기준으로 해서 6%, 15%, 24%, 35%, 38%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소득세 입장이에요. 어때요? 우리 1억 5천만 넘어가도 세율 몇 프로라고요? 38%. 법인은 1억 구간 있어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소득세는 상당히 세율이 높죠. 왜요? 법인이란 건 어때요? 법인이란 건 그냥 우리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들이죠, 주주들. 자, 주주들이 만든 거고 법인이란 건 그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돈을 벌었을 때는 과세를 많이 안 했다가 궁극적으로 이 소득은 누구한테 갈 거예요? 자, 주주들한테 귀속될 거니 자, 주주들한테 귀속될 때 궁극적으로 이제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개인들한테까지 갔을 때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는 게 세법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세율 구간이 이렇다고 했는데 그럼 세법에서 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할 거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한 4,600만 원을 벌었고요. 그 사람은 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에서 4,600만 원을 벌었다고 보죠. 자,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이 아마 회사 다니기 걱정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해보세요. 회사 다니면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 잘리면 어떡하지? 잘리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사업소득이 이 정도만 나와줘도 부담 없이 아마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우리 아까 소득세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자, 그 방법은 크게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너가 사업소득에서 4,600만 원 소득 났으면 자, 표에 한번 봐보세요. 121페이지, 서브노트 121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있는 소득세 표에 보면 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얼마래요? 자, 582만 원에다가 4,600 초과한 거에 24%죠? 그럼 얼마 부과하겠어요? 582만 원이죠? 자, 1번 방법은 582만 원을 사업소득에 대해서 너 582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4,600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582만 원을 한번 세금으로 내볼래? 라는 거고요. 자, 이거 더해보면 얼마 나올까요? 1,164만 원 나오나요? 자, 이만큼을 세금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방법 보죠. 뭔 소리냐? 너가 사업소득 4,600 벌고 근로로 4,600 벌었으면 너가 1년 동안 자, 기본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1년이에요. 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은 얼마냐? 두 개를 합한 자, 9,200만 원이란 거죠. 자, 그럼 내 소득이 9,2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소득세율 표에 한번 봐보세요. 9,200이 되면 어디 구간에 들어가나요? 8,800 초과 1억 5천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데요? 1,590에다가 1,500 이거가 되면 세금이요. 1,590만 원 더하기 8,800만 원 초과한 금액이죠. 그러면은 8,8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여기 세율표에 보면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5%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1,730만 원이 나와요. 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똑같은데 이렇게 과세할 때랑 오, 세금 차이가 600만 원 이상 나네요. 자, 그러면 세법이 어떻게 과세할 거냐? 1번, 2번이라고 하면요. 세법은 지금 2번의 방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너가 이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건데 하나하나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 발생하면 하나로 이렇게 합해서 자, 그걸 전체 소득 금액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할게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소득을 합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있는 소득들을 이렇게 합산해서 하나의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그때 이 합한 소득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신문에서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 종합소득을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그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는데요. 5월 달쯤 되면 신문에서 5월 달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뭐 종합소득 신고하세요. 라고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 같은 개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이런 소득 있으면 자 전부 다 합해서 내 소득금액 계산하고 자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하라는 게 종합소득 신고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무슨 얘기를 해보냐면 이런 걸 한번 보죠. 방금 이 사람은 근로소득이 4,600이 있고 사업소득이 4,600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번에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대부분의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보죠. 자, 근로소득은 4,600만 원 있는데 내가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요. 자, 이자 소득만 10만 원 있었다고 보죠. 1년에 이자 소득이 이제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럴 거 아니에요. 10만 원은 너무 심한가요? 그럼 100만 원으로 보죠. 자, 많이 써서 100만 원으로 한번 보죠. 자, 이자가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이자 100만 원 있고 근로소득 4,600만 원 있으니까 자, 이걸 전부 다 합하면 내 소득 얼마예요, 이제? 4,700. 자, 그럼 그 4,700만 원을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자, 2016년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면 2017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가서 납부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1년에 은행에서 이자 10만 원, 100만 원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다가 세금 신고해서 납부하라고 하면 자, 5월 말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세금 신고하러 가면 막 대기번호표가 대기번호 100만 번, 뭐 대기번호 200만 번 이래야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 세법은 뭘 하기로 했냐면 이런 걸 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자하고 배당 있죠? 자, 여기에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자하고 배당 요 두 가지 금액을 일단 합한 다음에요. 얘를 무슨 소득이라고 부르고 했냐면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금융소득이라는 게 2천만 원 이하면 혹시 당신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나요? 그러면 종합소득 계산할 때 여기에 있는 이자나 배당은 합하지 말고 신고하세요라고 이 특례를 줬습니다. 특례를. 자, 그러면 내 소득 전부 다 합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이자나 배당은 지금 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나 세금 안 내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법인세 배우기 전에 원천징수라는 거 배웠었죠? 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은행이 있는데 자, 은행이 있죠. 은행이 나한테 이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자를 주는데 자, 이자가 만약에 100이었다고 보죠. 이자는 100이었다고 보면 은행이 이자를 주면서 100을 다 주느냐? 아니죠. 항상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은 대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대가를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 빼고 나머지만 준다 그랬으니까 자, 이 사람한테 대가를 줄 때요. 자, 세금 뭐 대충 계산해서 14만큼을 납부한다고 하면 자, 이거는 어디로 가요? 세무서에다가 납부하고 자, 나머지만 나한테 이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자, 이자라는 게 찍혔어요. 자, 이자라는 게 찍힐 때는 우리는 지금 86밖에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86이 이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이자는 100이 발생했는데 세금 내고 나머지만 나한테 이자로 왔던 거예요. 즉, 우리는 이자를 받을 때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법의 입장은 뭐냐? 이자하고 배당이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당신들 이거 합산하지 말고 얘들은 종합소득에서 빼세요. 빼고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를 뺐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낸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소득 받을 때, 이자 받을 때 이미 세금 냈으니까 이것만 세금 걷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합해서 또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게 이 금융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금융소득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네요. 밑에 보니까 표시가 또 어디에 돼 있어요? 서브노트 121페이지에 보면 자, 연금에도 그런 게 하나 있네요. 자, 연금에도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기타 소득에도 하나가 나왔네요. 기타 소득 금액이 자,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죠?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자, 그때는 이 소득들은 다른 소득이랑 합해서 신고 안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돈 받을 때 세금 납부한 거, 자, 그걸로 끝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소득세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런 애들처럼 금융이나 사적연금 소득금액 이런 애들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요. 내가 그 소득 받을 때 세금 납부한 거, 자, 그걸로 납세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거, 자, 그걸 세법이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이런 애들을 분리과세라는 걸로 부를 겁니다. 따로 그냥 떼놓는다는 거죠. 따로 떼서 그 세금만 걷고 끝내겠다는 거 분리과세라고 해요. 중요한 거니까 자, 분리과세 이 개념은 소득세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많이 나와요. 분리과세 나올 건데 뭐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 혹시 드실까 모르겠어요. 아까 소득세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과세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소득세 과세하면서 어디까지만 했어요? 이자부터 기타까지만 합해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신고한다 그러고 요 놈의 퇴직하고 양도는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드렸죠?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리다가 살짝 빼먹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전부 다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신고해서 내고요. 자, 퇴직하고 양도는 각각 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자, 퇴직금 보죠. 퇴직금이 뭐예요? 내가 회사 10년 다니다가 한 달 급여가 500만 원인데 10년 다녔어요. 그럼 내 퇴직금 얼마냐? 5천만 원일 거고요. 자, 10년 다녔는데 월 평균 급여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내 퇴직금 얼마냐? 1억이에요. 자, 그럼 내가 1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걸 다른 소득이랑 전부 다 합해서 여기에 있는 소득세 세율 적용하면 기본으로 얼마 먹고 가요? 나 소득 세율이 35%네요. 1억에 35%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이 형성이 되죠. 내가 근무한 기간에 걸쳐가지고 형성이 된 거니 이걸 한 번에 다른 소득들과 같이 합해서 과세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퇴직소득은요. 퇴직소득만 가지고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자, 또 하나 밑에 있는 양도요. 자, 양도소득 10년 전에 2억 주고 산 집이 지금 되니까 5억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걸 5억에 팔았어요. 5억에 팔았더니 2억에 샀다가 5억에 팔면 3억만큼 이익 생기죠. 자, 3억만큼 이익 생긴 거 다른 소득이랑 합해서 소득세 신고하면요. 우리 세율 몇 프로겠어요? 38%네요. 자,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 양도도 너만 가지고 따로 세금 계산하자.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121페이지에 보니까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합해가지고 종합소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세금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용도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친 소득, 얘들은 그 소득만 가지고 세금을 따로 계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법에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분류과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얘네랑 분류를 다르게 한 거죠. 따로 분류해서 걔네만 가지고 세금 과세하는 거니까 걔네는 분류과세라고 부르는 거여서 얘도 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이제 소득세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 서브노트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본 거고요. 이제 122페이지부터 하나씩 좀 이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에 보면 종합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합해서 과세함 해서 지금 이제 뭐부터 우리가 배우자고 나왔어요. 우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소득부터 한번 먼저 봐볼까요? 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말을 꺼내고 있죠. 그럼 뒤에 가면 퇴직이랑 양도는 또 따로 나올 거예요. 자, 종합소득이란 거 보니까 우리 표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해서 이렇게 쭉 제가 앞에 미리 좀 써놨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뭘 구해야 돼요? 자, 소득금액이라는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된대요. 자, 소득금액이라는 걸 계산을 하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면서 소득금액이라는 거는 항상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소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요. 사업에서 수익 발생하면 비용 빼서 소득금액, 근로도 어떤 비용 빼서 소득금액, 연금도 기타도 뭔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란 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구하고 비용 어떻게 구하냐? 그건 이제 뒤에서 하나씩 배울 거고요. 어쨌든 수익에서 비용 빼서 소득을 구한다. 단 희한한 게 있죠.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이자하고 여기에 있는 배당은요. 비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 받는데 비용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배당은 내가 수익을 얻으면요. 그게 그냥 소득이에요. 물론 배당은 좀 달라요. 뒤에 가서 배당을 배우겠지만 배당은 심지어 뭐를 더해요. 더한 게 내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구할 때 나머지 소득들은 전부 다 비용을 빼서 소득인데 이자하고 배당은 비용을 빼는 게 없더라. 자, 그거 한번 먼저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이렇게 소득이 구해지면 여기에 있는 이자부터 기타까지 합한 걸 내가 뭐라 그런다고 했냐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걸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릴 거예요. 여기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물릴 건데 그러면 소득 금액 나왔으면 바로 우리 아까 소득세 세율 6%부터 38% 저 세율 곱해가지고 소득세를 과세할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개인들도 보면 개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 이런 소득 금액을 발생시키고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부양가족이에요. 자, 내가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산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와이프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세법은요. 이 소득세라는 걸 과세할 때 그렇게 부양가족들이 있니?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비용을 조금 많이 빼주고요.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은 비용을 조금 빼줘서 자, 어쨌든 그런 금액들을 뭐 할 때요? 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주도록 하고 있어요. 또 하나요. 특별공제라고 해서 우리 생활하다 보면 뭐 보험료도 들고 의료비도 들고 교육비도 들고 그 다음에 뭐 기부금도 내고 그 다음에 집을 월세하거나 뭐 전세하거나 그러면 그때 비용들도 들어가고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정말 다양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그런 비용들이 있으면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차감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얘도 세금을 차감해주는 효과로 반영을 해줘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자, 그리고요 연금보험 제가 먼 훗날을 위해서 이제 연금을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나중에 배울 건데, 자, 그런 연금을 가입하면, 자, 그때 들어가는 것들도 나한테는 비용으로 빼고요. 자, 이런 비용들을 차감하고 난 금액, 자, 걔가 뭐냐? 우리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세금이라는 거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에다가 그 세율을 곱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자, 소득세는요, 일반적인 소득 다 합한 거, 거기에다가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런 개인적으로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차감한 거, 그걸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궁극적으로 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뭘 안 드렸냐면,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을 합한 걸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소득이 있기만 하면 전부 다 종합소득이 합산한다 그랬어요? 아니었죠. 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가 누구예요? 분리과세라는 제외한다고 요게 쭉 나오죠. 자, 분리과세 제외, 분리과세 제외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자랑 배당이 내가 소득이 있었어요. 자, 소득이 있었지만 2천만 원이 안 됐대요.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얘네 합산하나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이 여기 분리과세 제외라고 나오죠? 이 분리과세 제외 뒤에 세부 내용 보다 보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뒤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아, 얘네들은 그래서 소득금액 합산 안 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브노트 122페이지에 그 중간에 소득세 특징 볼까요? 자, 소득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실까요? 첫 번째가 열거주의 과세래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고요. 다만 이자, 배당 소득은요.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하면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다. 자, 이거 어디 가서요? 이자 소득 배우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 야 이거는 이자야, 이거는 배당이야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는 있지만 이 금융상품이 개발된 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아 이런 성격이면 이자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격이면 배당입니다. 라고 해서 유사한 소득은 전부 다 그냥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법인세는 순자선 증가설이고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이다. 그러니까 설명드렸었고요. 다음에 보면 소득세의 특징은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자, 소득세법은요. 각각 개인별로 과세해요. 각각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옛날에는 무슨 게 있었냐? 자, 부부가 소득이 벌어들이면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과세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위헌이라 그래서 자,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면 결혼 안 했을 때보다 불리해지죠. 소득을 합산하는 순간 내가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져서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을 했더니 세금적으로 불리한 걸 주면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니 위헌이다.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과세하던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전히 부부의 소득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틀린 지문이라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 나오는데 자, 분류과세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 분류과세라고 했고요. 그 다음 분리과세요. 자,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들은 합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소득 지급할 때 이미 세금을 뗐으니 자, 그것만으로 과세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게 분리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인적공제와 누진과세요.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부담 능력이 다르다는 걸 따라 과세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다시 와볼까요? 우리 종합소득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다가 바로 세울 거예요? 아니죠.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특별공제, 뭐 보험료나 의료비 이런 거 지출하셨나요? 자, 개인의 인적사항에 따른 지출들을 다 고려해줘요. 그 다음에 세금을 과세요. 그럼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요. 자,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부담 능력이 다르다는 거를 세법이 인정해서 과세하고 있죠. 소득세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과세 제도래요. 자, 이거는 서브노트 123페이지 제일 위에 표를 한번 볼까요? 자,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고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대요. 세법에. 자, 누진세율은 뭐래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세율이 높아진대요. 그러면서 사례가 뭐래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라고 나왔는데 우리 다시 서브노트 121페이지 가보죠. 자, 도대체 법인세, 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러나요? 보니까 법인세가요.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까지는 20%, 200억 초과는 22%래요. 어땠어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졌죠. 더 세금을 많이 물렸고요. 소득세도 1200, 4600, 8800, 1억 5천 한 다음에 자, 최저세율 6%부터 최고세율 38%까지. 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내가 부담하는 세율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누진세율. 자, 근데 비례세율은 뭐냐면 과세표준 변동에 상관없이 단일한 세율 적용하는 게 비례세율이에요. 자, 나중에 배울 부가가치세라는 게 딱 비례세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식 먹어요. 자, 그러면 음식값 1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00원이란 거 낼 거예요. 보통 가격의 10% 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가서 음식을 먹던 이재용 회장, 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와서 그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던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자, 10만 원에 10% 부과한 10,000원이란 걸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자,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게 우리 비례세율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122페이지 보시면 그 특징에서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신고납세 제도라고 나오죠. 납세 의무자의 확정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고 그랬죠. 자, 내가 소득세라는 거는요. 국가에서 알아서 나한테 세금 얼마 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입니다. 라고 국가에다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다. 자, 그럼 어떻게 신고해서 납부하는지 뒤에서 다 배울 거고요. 자, 123페이지로 와서 제일 위에 비례세율, 누진세율 배웠죠. 근데 우리 비례세율이란 거 아까 침에 자, 누가 와서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세율로 과세하고요. 또 하나 내가 10만 원짜리를 먹건 100만 원짜리를 먹건 상관없이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10%로 과세하는 자, 그런 것들을 비례세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 밑에 납세 의무자요.
자, 이런 생각해보죠. 자, 소득세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해보죠. 외국 애들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건지, 또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뭐 중국 가서 일하고 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것인지, 자, 그걸 정하는 게 이 납세 의무자라는 규정입니다. 자, 세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사람을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뭐로 나누나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눈대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는데, 자, 비거주자를 보니까 누구래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래요.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아, 거주자가 누군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비거주자죠. 자, 그랬더니 거주자는 누구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래요. 자, 주소가 뭐냐? 밑에 보죠? 동그라미 1번의 주소를 보니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인데 뭐에 따라 판정한대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게 주소래요. 자, 저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도 우리나라에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재산도 대부분 어디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그럼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거주자인 거죠.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느 회사에 1년 동안 일하기로 했대요. 그럼 그 사람 필연적으로 뭐 할까요?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하려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죠. 그럼 그 사람 뭐 해라? 거주자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납부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과세하느냐? 자, 거주자라는 사람은요. 제일 끝에 보니까 표에 보니까 국내외 원천 모든 소득 과세한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하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다. 그게 거주자고요. 비거주자는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과세하겠다. 우리 법인세에서 내국법이 외국법이랑 약간 비슷하죠. 자, 그렇게 과세를 하겠다고 해요. 자,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183일 이상 거소가 있어요.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거주자로 봐서 세금 과세해요. 그러면 거주자면 뭐라고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한대요. 근데 이 거주자가 보니까 미국인데 미국의 부동산 임대를 크게 하고 있어서 임대 소득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잠깐 우리나라에서 1년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말고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한 소득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밑에 있는 주사위 한번 보시죠. 자, 밑에 그 표 밑에 주사위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주사위 볼까요? 외국인 단기 거주자 과세 특례라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과세 특례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자, 올해 종료일부터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면 자, 10년 통산해서 5년 이하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 원천 소득은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뭔 소리냐면 자, 10년 통틀어서 5년 이하다. 10년 중에 3년만 국내에서 일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국외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그게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하고 아니면 과세 안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게 외국인 단기 거주자 과세 특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는 다 설명드렸고요. 바로 위에 있는 거주자 판정 특례 얘만 좀 볼까요? 외항 선박이나 항공기예요. 뭔가 보죠. 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산 체지하는 장소가 국내면 그 사람은 거주자. 그게 국외면요. 그 사람은 비거주자로 보겠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외항 선박 특례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해외 현지 법인 등의 임직원이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요. 중국에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중국 지점에 가서 일해요. 자, 그런 게 해외 현지 법인 또는 해외 현지 법인, 여기 나오는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자, 그 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다 지점을 낸 게 아니고요. 중국에다 새로운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우리 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국 회사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투자했냐? 100%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뭐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중국은 우리가 100% 외자가 100%가 못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가 100%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제 어디가 있느냐? 그 100% 투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직원들은 무조건 뭐로 보겠다는 거냐면 거주자로 보겠다는 게 여기 밑에 있는 니은번의 특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특례 나온 거 있죠? 외항, 선박, 항공기 이런 승무원들은요. 체제하는 장소, 그 근무기간 내에 통상적으로 체제하는 장소가 어디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 있느냐? 자, 그거 가지고 거주자 판정하고요. 거주자 판정하는 기준이고요. 해외 현지 법인이나 그다음에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자 그럴 때는 우리나라 거주자로 무조건 보겠다라는 특례 두 가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밑에 법인 아닌 단체요. 자, 이런 거요. 동창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동창회가 있죠. 자, 동창회가 있으면 우리 회비들을 모아서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해놨다고 보죠. 동창회가. 자, 여기에서 회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자라는 게 발생했다고 할 때, 자, 이자라는 거를 세법은요, 뭔가 어떻게든 과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동창회를 봤더니 얘가 법인인가요? 동창회 만들면서 뭐 주식회사, 뭐 이런 유한회사 이런 거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법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동창회가 저희 같은 개인인가요? 개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가 지금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법은 어떻게든 과세를 하고 싶은데, 자, 여기 한번 보죠. 법인 아닌 단체인데, 얘를 자, 일거주자로 지금 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으로 볼 때가 있는데, 자, 먼저 공동사업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공동사업으로 본다 하는 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분배하게 되면 그거는 공동사업이 되는 거고요. 일거주자로 볼 때는 이익이 분배 방법도 없고 이제 배분도 안 하면 일거주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소득이 발생해요. 근데 공동사업이란 건 소득 발생한 걸 개인별로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각각 분배받은 금액을 이 각각 개인들이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익 분배를 안 하게 되면 분배한 걸로 과세할 수가 없으니 그냥 너를 한 명의 거주자로 봐서 너를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 그냥 소득세를 과세해 줄게 라는 게 법인 아닌 단체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과세기간이요. 자, 소득이란 건 필연적으로 얼마 동안 발생한 소득인지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자, 우리 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무조건 누구건 상관없어요. 누구건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한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가지고 과세하겠다. 그게 소득세법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은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개인이 안 된다는 거 뭔가 법인은 됐는 것 같죠? 자, 법인은 어땠어요? 됐잖아요.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가 있으면 그거 갖다 쓸 수 있고요. 자, 정관에 사업연도가 없으면 우리가 신고해서 그거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을 때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용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정관에 우리 회사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할게요 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서브노트 124페이지 볼까요? 예외적인 과세기간 이 두 가지도 좀 중요한데요. 혹시나 사망했다. 자, 5월 31일 날 사망했어요. 누군가? 그럼 그 사람도 5월 31일까지는 마지막 한번 뭐 해야겠다? 소득세 내야겠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짜까지요. 자,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아예 이제 이민을 갔어요. 5월 31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짜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소득세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반대로 내가 올해 신규 사업을 했어요. 자, 7월 달부터 신규로 사업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그럼 12월 31일까지만 사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7월 달부터 사업 시작했으니까 소득세를 7월부터 12월까지만 계산해가지고 납부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 7월 달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는 거는 그 사람 무슨 소득이 7월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사업소득만 7월부터 생겼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이 1월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런 다른 소득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 라고 해서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소득세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언제래요? 이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 폐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1월 달부터 사업하다가 5월 말에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5월 달 소득까지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소득은 그때까지 발생했겠지만 자, 다른 소득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납세죠. 세금 어디다 낼 거냐? 뭐 거주자는 어디래요? 주소지. 주소지 기준이니까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이고요. 비거주자는요. 지금 주소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래요? 국내 사업장 소지지.
네가 혹시 국내에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요. 혹시나 국내에서 사업하는 애가 아니래요. 비거주자가. 그럼 어디로 간대요?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자, 거기를 납세지로 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거주자에서 하나 더 볼게. 자, 원칙적으로는 주소지지만 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납세지로. 왜냐하면 나는 주소지는 이제 집 있는 데 거고 자, 사업장 소재지는 내가 주로 이제 사업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그쪽을 납세지로 신청하면요. 거기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이요. 1번, 개인별로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맞죠? 2번,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다. 원칙. 맞죠? 3번, 공평과세를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라 그랬죠. 고려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125페이지 예제 2번까지만 보고 마치죠?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다. 맞죠? 2번, 거주자가 사망하면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3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한다? 맞죠? 4번. 거주자가 폐업을 하면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요? 아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